이거 되게 쉽지 않죠. 네, 자꾸 이건 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정말요? 마시고요. 여기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찍는 겁니다. 네네. 예, 저는 이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벌써 20 몇 년 전이냐? 3, 4년 전인데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세 권의 책이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읽어야 되는 뭐 필독서라고 해서 흔히 얘기한 게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,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, 그리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. 이 세 권의 책을 이제 대학생이면 다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턱대고 이거 읽어야 된대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. 세 권의 책이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. 도대체 뭘 읽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때 읽긴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전혀 이게 뭐지? 이렇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그 임선희 유튜버님이 이걸로 독서 모임 하신다길래 급하게 이제 지난주에 책을 사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. 근데 역시 이게 고전은 이래서 고전이구나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특히 이제 첫 페이지에 딱 서문 머리말 있잖아요. 머리말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사랑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다.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이게 이제 그 임선희 PD 유튜버님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해보자는 거죠.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고 자신이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전체를 발달시켜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. 요게 이제 이 에리 프롬의 주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.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다. 이게 이제 프롬의 주장이고,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최근에 우리가 원종건이라는 친구가 민주당의 영입 인사로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가 또 이게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확 추락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여자친구를 공격하는 글을 또 올렸다가 또 여자친구가 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난리가 났거든요. 이제 아마 정치 쪽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저도 그 친구가 일어나고 있는 논란을 보면서 같이 이 책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원종건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그 여자친구도 그렇고 다 20대 초반이잖아요. 원종건이가 26살로 이제 영입인사가 돼서 되게 화제가 된 친구거든요. 10대 때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비타민에 나와가지고 되게 이제 그 미담의 주인공이 됐고 그걸로 인기를 끌어서 이제 청년 인재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나는 평균적으로는 괜찮은 애라고 봐요. 그 나이 또래의 한국 청년으로서 그 정도면 괜찮은 애라고 보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힘든 거야. 사랑에 있어서는 걔네 둘이 이제 공개적으로 벌이는 행태를 보면 참 이게 안타깝거든요. 근데 이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 것 같아요. 서로 이렇게 예를 들면 성 관계에서 뭐 콘돔을 뭐 끼자 그랬는데 뭐 안 끼고 그냥 했니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제3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좀 추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사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했던 기억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런 경험들 모르겠어요.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을 때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40대가 돼서 다시 이 책을 보면 그럴 수 있다. 그런 걸 가지고 다툴 수가 있거든요. 남녀 간에. 근데 왜냐면 서로 간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 그럴 수 있어요. 이기심이 앞서고 프롬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를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. 나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했던 거야.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. 또 여자는 여자대로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서로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투닥투닥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참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게 대중에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속살이 드러났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은 성숙한 사랑이라는 건 인간이 참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. 그럼 사랑을 왜 하느냐? 인간이 근본적으로 외롭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걸 이제 분리와 합일이라고 하는 말로 프롬은 표현을 하던데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자 하는 뭔가 이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고대 부족사회 같은 데 보면은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난교를 벌인다든가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. 옛날에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문학 작품을 봐도 그렇고
이제 뭐 디오니소스 뭐 제니머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전통이잖아요. 그런 게 뭔가 중독 뭐 혹은 마약에 탐닉하는 것 혹은 성적인 도취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외롭지만 사실 누군가와 같이 하나가 되는 듯한 그게 이제 지나치게 나아가면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. 파시즘과 같은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행사장에 참여해서 뭔가 거대한 국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걸 이제 느끼는 이제 그런 어떤 합일감 이제 이런 걸로 나아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실은 진정한 합일이 아니었던 거죠. 합일된 척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위선적인 위장된 합일이었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합일 그러면서 자기의 퍼스널리티를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? 그러니까 프롬이 얘기하는 뭐 창조적 활동을 얘기하더라고요. 창조적 활동.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북클럽을 하고 있지만 북클럽장이 정해주는 책으로 읽는 북클럽, 영화관에서 선정해주는 영화 보는 영화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뭔가 창조적 활동. 그게 뭐 예술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. 그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사랑의 어떤 전 단계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합일의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도 좀 인상적으로 봤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걸 주는 거라는 거예요. 우리는 흔히 사랑을 뭔가 받는다고 사랑을 받는다. 나는 사랑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때 그때 이걸 되게 행운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행운이고 나는 뭔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어떤 사랑의 행위라는 건 뭔가 주는 거다. 그걸 재밌게 풀어보면 이제 성관계에서도 남자는 절정의 순간에 여성에게 뭐 정액을 준다. 그리고 여성도 어쨌든 열어주지만 그게 그 과정이 주는 행위다. 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제 준다라는 측면. 그래서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. 근데 뭘 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실은 이제 아까 원정건처럼 뭔가 이렇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받으려고만 하다가 그 받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대를 비난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 책에서 또 저는 이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형제. 아마 프롬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은 형제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굴 차별하지 않고 되게 우리가 형제끼리는 물론 이제 그 임선희 유튜버는 아까 내 친형제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같은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느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맞는 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형제라고 하는 이제 뭐 프레터니티, 박애, 넓은 사랑 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형제잖아요. 이제 그런 거는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면 이게 동포에 대한 사랑, 뭐 혹은 이제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, 혹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의 사랑인 것 같아요.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나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랑은 형제가 아닌가. 그래서 형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. 그런 형제가 없으면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고. 사실 성애는 배타적인 사랑이잖아요. 딱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랑인 거고. 근데 형제는 사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프롬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모습은 형제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난 촛불 집회 때 그 광장에 나가 보면 다 나랑 똑같이 촛불을 들고 있고 같은 구호를 외칠 때 뭔가 이렇게 동료감을 느끼잖아요. 연대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잖아요. 근데 왜 느끼냐 이거죠 사실은. 그냥 다 남인데 남이 나와갖고 그냥 있는 것뿐인데 괜히 사람 많이 모여있으니까 번거롭기만 하지 왜 뿌듯함을 느끼느냐. 사실은 거기서 뭔가 이제 우리가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형제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꼭 저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줘도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. 내가 여기 모여있는 100만 명의 군중들에게 다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. 사실 그거는 그 1대1의 성애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독특한 경험이죠.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감격이나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, 감동 뭐 이런 거는 또 사실은 둘 사이의 성애에서만은 또 얻을 수 없는 뭐 그런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궁극에 달했을 때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3.1운동에서 시작됐다고 많이 얘기해요. 우리 헌법을 보면 3.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헌법 전문에. 그러니까 3.1운동 당시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던 그 마음, 그 감정, 그 형제로부터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선이 아니라 민국을 세워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났고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6월 항쟁 때 있었던 그 형제 그게 87년 헌법 개정을 이끌어내서 지금 육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거고 또 지난 촛불 집회 때 우리가 느꼈던 형제가 또 지금까지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 혹은 이제 그 이후의 세계를 또 규정을 하겠죠.
저는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도 그때의 어떤 구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롬이란 그 사람의 책이 사실 뭐 우리의 그런 정치적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쓰여진 책이지만 전혀 이 사람은 80년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. 네. 이런 일이 있을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죽었지만, 저는 요즘 되게 시사적인 책, 요즘 현안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이런 고전을 읽으니까 또 이건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뭐 그러니까 심리 뭐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사회철학자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제가 평소엔 잘 보지 않는 분야의 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었다. 추천해주신 윤선희 유튜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